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023학년도 제2회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나 유형 면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했고요. 특히나 이 문법에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봤더니 역시나 화법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미리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학습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대화 상황만을 보고 충분히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자 머리에 이제 이데마가 있니 만니토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만니토를 주사하고 있대요. 환자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으면 NCD를 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데마, 만니톨, 그 다음에 엔시드. 이거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외계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전공의와 신경외과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대화는 남학생과 여학생, 아들과 엄마의 대화가 아니라 의사들끼리 어떤 대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데마나 만니톨, 엔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런 용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신조어를 사용한다? 여기 신조어입니까? 아니죠. 우리 보통 신조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지역방언, 그렇죠. 사투리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관용 표현 같은 경우가 뭡니까? 속담이라든지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라든지 저는 참 발이 넓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용 표현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수정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이거 대화 담화 상황에서 언어 예절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로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화의 원리 중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손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대화의 원리엔 공손성의 원리도 있고 또 순서 교대의 원리도 있고 하는데 이제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수정전을 볼게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개 중에 이런 학생들 만납니다. 그냥 자료가 어려우면 이제 짜증도 나고 화도 나니까 이렇게 지금 이 수정전의 말을 보면 선생님 탓. 다시 말해서 이제 자료가 어려운 걸 약간 선생님 탓으로 돌려 말했는데 수정 후에서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했어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두가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혹은 내가 부족해서요 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관용의 경률이다 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문제에서는 관용의 경률을 가지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한다. 이게 바로 관용의 경률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에 해당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대를 칭찬하며 말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찬동의 원리, 칭찬하는 거. 찬동의 경률. 동의하며 말하는 거. 이거 정말 이 동의의 경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 시험에서도 나왔던 거죠. 동의의 경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말한다. 이 아이는 공손성의 원리에 아예 뭡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어긋난 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말하는 건 당연히 언어 예절에서 벗어난 말하기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관용, 그다음에 요령의 경률, 그다음에 찬동의 경률, 동의의 경률, 그다음에 겸양의 경률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겸양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요령의 경률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요령의 경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관용이 자신의 탓으로 말한다면 요령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적게,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요령의 경률 같은 경우를 딱 떠올렸을 때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부탁이나 무언가를 할 때 약간 의문문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야, 문 좀 닫아가 아니라 문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걸 보통 이제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고요. 겸양은 말 그대로 뭔가 여러분들 그쵸? 나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 자기 자신을 어떤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 자신에 대한 칭찬을 조금 낮추어 하는 것이 바로 겸양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그쵸? 여러분들이 겸양과 요령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미 동의의 경률은 출제된 바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 봤을 때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확인해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았고요. 도대체 표를 어떻게 보라는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3번 유형도 조금 새롭게, 그러니까 의문 변동과 관련한 개념이지만 좀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때 이제 의문 변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 봤더니 표에 위치가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학습했을 때 제가 위치와 방법에 관한 얘기 의문체계표 하면서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위치가 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두 입술 소리가 뭐 윗잇몸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로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방법이 바뀐다는 건 그렇죠. 세로로 뭔가 변화. 위치에 변하는 건 가로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심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는 원래 리을이었어요. 요 리을이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미음으로 변했네요. 요렇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심리는 그렇죠. 리가 그렇죠. 미음의 영향으로 예의 영향으로 이렇게 니은으로 변했죠, 여러분들. 그럼 좋은 방법이 바뀌었나요? 위치가 바뀌었나요? 방법이 바뀐 거죠. 리을이 니은으로 됐으니까요. 그럼 좋은 방법이 같아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앞자음 미음이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뒷자음 리을이 누구와 그렇죠. 앞자음 미음과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1번은 그렇죠. 틀렸다.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건 맞지만 앞부분이 틀렸으니까요. 그럼 종로를 한번 가도록 합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지금 리을이 역시나 니은으로 된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리을이 니은으로 됐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이 같아짐. 뒤에 거에서 이미 틀렸죠. 사실 제가 이런 뒷부분을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앞부분엔 조금 잘못 앞을 싸다가는 좀 헷갈릴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먼저 선지를 털 수 있다. 그럼 앞에 거 볼까요? 앞자음 이응이 뒤자음 리을과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뒤자음 리을이 앞자음 이응과 뭐요? 같은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역시나 바뀌었네요. 신라를 가겠습니다. 신라를 봤더니 이제 니은이에요. 여기 니은이죠. 이 니은이 여기 니은이 리을로 변했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변했네요. 그럼 앞자음 니은이 뒤자음 리을과 같은 뭘로 바뀐 겁니까? 유음으로 바뀌었죠?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자, 국물 가겠습니다. 국물 갔더니 이제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요? 미음의 영향으로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그쵸? 미음의 영향으로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가 된 겁니까? 미음과 같은 좋은 방법. 좋은 위치가 같아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자음 기억이 뒤자음 미음과 라고 했습니다. 앞자음 기억이 뒤자음 미음과까지는 맞는데 미음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음체계표와 함께 이제 의문변동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심리, 종로, 신라, 국물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동화에 들어갑니다. 동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가 있는데 이 3번만 유음하고 나머지는 다 비음화였어요. 이 비음화와 유음화 같은 경우는요, 보통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의문변동에 해당하고요. 동화의 또 다른 구개음화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구개음화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좋은 위치와 방법이 다 바뀌는 게 바로 구개음화다. 그러니까 쉽게 기억을 하신다면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건 대부분 구개음화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문변동들은 거의 다 좋은 방법, 그렇죠. 세로로만 움직인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맞춤법 나왔습니다. 그럼 역시나 한글 맞춤법 나올 때 항상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관련 조항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그럼 우리가 이 어간과 어미에 관한 얘기 한번 해봐야겠죠. 이 어간과 어미는 뭔가요, 여러분들? 그쵸? 예를 들면 먹다. 우리 항상 고유 예시 단어인 것 같아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쵸? 변하지 않는 여기까지가 어간. 그리고 변하는 꼬리를 제가 어미라고 했는데요. 이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먹어. 그쵸? 먹어를 우리가 소리 내서 쓰면은 먹어가 되잖아요. 그럼 먹어라고 안 쓰고 먹어라고 쓰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들? 구별하여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붙임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라고 했습니다. 뭔가 두 개의 용언이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럼 밝혀 적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글 맞춤법은요. 사실은 관련 조항이 제시됐지만 많은 학생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나다는 늘다와 나다가 뭉튼 겁니다. 그럼 늘다와 나다가 만나서 늘어나다라는 하나의 용언이 된 건데 그럼 여기서 늘다의 의미 유지되고 있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 적어서 늘어나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 2번 갑니다. 갯벌이 드러나다. 그럼 드러나다는 실질적으로 들다와 뭐가 뭉친 겁니까? 나다가 뭉쳤는데 여기서의 들다. 우리가 뭔가 들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밖에서 안으로 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방을 들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들다가 여기에 유지되고 있나요? 드러나다라는 건 뭐야? 바깥으로 표출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이때 이 들다는 의미가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들러나다 이렇게 쓴 거죠. 들어나다가 아니라요. 그 다음 돌아가다는 뭡니까? 돌다와 가다. 돌아서 가는 거니까 네 본뜻 유지되고 있네요. 그럼 떨어진다를 볼게요. 떨어지다는 뭔가요? 떨다. 떨다와 지다가 뭉친 거예요. 떨다와 지다. 그럼 이때 떨다는 뭔가요? 뭔가 떨다, 흔들리다 이런 얘기인데요. 단추가 뭔가 흔들거리다가 그쵸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떨어지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거 어떻게 씁니까? 지다. 정답 그래서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좀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드러나다처럼요. 앞에 그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 요 본뜻에서 멀어진 그 단어들의 대표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드러나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써드리자면 사라지다. 사라지다도 원래는 살다와 지다였는데 앞에 살다에서 본뜻이 멀어졌기 때문에 사라지다 이렇게 소리 난 대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러지다. 쓸다와 지다인데 앞에 쓸다의 쓸이 그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쓰러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관련 조항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쓱 하고 봤을 때 우리 단추가 떨어지다라고 했을 때 떨어지다라고 쓰지 떨어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정답을 찾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새롭게 출제된 개념입니다. 바로 인용 표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에 문법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법 요소에는 무엇이 있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높임법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 세 번째 피사동. 이미 이 높임법과 시제와 피사동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이제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인용 표현이 있고요. 또 부정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문법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높임법, 시제, 피사동은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 인용 표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뭐 부정 표현이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법 요소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개념은 꼭꼭 회당 하나씩은 꼭 나온다는 거. 지난번 시험에서 1회 시험에서는 피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인용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래도 첫 등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인용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할 내용에 뭐가 붙는다?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붙고요. 조사라고가 사용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라는 건 뭔가요? 그렇죠.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남의 말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자기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인용할 때는 조사 고라고가 아니라 고가 붙고요. 경우에 따라 인용문에 무엇, 인칭, 대명사, 종결, 어미가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뭘 준 겁니까? 힌트를 줬어요. 인칭 대명사와 종결 어미를 바꿔서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꿔봐 라는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포인트, 바로 직접 인용은 라고가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고 뒤에 라고가 있어야 된다면 그냥 간접 인용 뭡니까? 고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큰 따옴표 있고 라고죠. 선생님이 이거는 고쳐쓰기 유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큰 따옴표 뒤에는 라고 그냥은 고. 왜냐면 선생님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야 고 물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보세요. 선생님이 반갑다 고 말씀하셨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뭐예요? 큰 따옴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라고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친구가 나에게 너의 취미가 뭐야? 이거 인칭 대명사죠. 이거 어떻게 봅니까? 나의 취미가 나라고 해야겠죠. 나. 그 다음에 간접이니까 어떻게 라고 빠져야죠. 그럼 정답 몇 번? 1번이죠. 나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사실 여기 종결어미 쓰임이 뭐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쵸 우리가 헤라체라고 하는데 또 헤라체를 의문형으로 바꾸면 뭐냐가 되는데 선생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암기하나요? 암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관식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일단 인칭대명사 바꿔서 가능한 것. 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조사 차이에 따라서 골랐더니 정답은 1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난 넣어보면 돼요. 친구가 나에게 나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그럼 기존의 뭐요? 직접 인용 표현과 크게 그죠 달라지지 않는 의미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용 표현 그리고 인용 표현과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보신 다음에 당장 다음 회차에 어떤 시험에선 출제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문법 요소에 이렇게 인용 표현도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역시나 작문 문제 나왔습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시험, 실험, 반대요, 반대. 그럼 서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대하는 근거.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이게 고등과정의 문제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근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실험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대체할 실험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동물 실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정답은 1번이죠. 그럼 나머지 2, 3, 4를 볼까요?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다. 그러면 동물 실험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동물 실험이 동물학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해도 돼. 가능하죠. 동물 실험으로 의약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2, 3, 4는 다 뭡니까?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측의 어떤 근거가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기억리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쳐 쓰기 나왔는데 선생님 항상 말하죠. 기존에 쓰인 어떤 표현과 그 다음에 선지의 표현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그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메모는 기억을 유지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기억을과 호응어로 유지하는. 여러분 우리 배웠죠? 유지되다는 피동 표현입니다. 피동 표현 앞에서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니은 봤더니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맨 첫 문장이 메모에 관한 얘기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수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삭제한다.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기발한 생각이 스쳐갈 때 이를 메모해 두면 유용하다. 과거에는 메모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더라도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했어요. 있었다.
그 다음에 과거 나왔고요. 지금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없더라도 대신 한번 넘어올까요? 문맥을 고려하여 없어서. 그럼 볼게요. 메모가 필요한 순간에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죠. 없어서가 가능하겠네요. 4번입니다. 지금 보면 과거에는 불편한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활용하여 전보다 쉽게 메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모를 좀 쉽게 못하는 상황, 지금은 메모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 그럼 과거와 지금을 대조했죠.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접속을 사용했으므로 따라서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라는 건 뭔가요? 앞에가 그쵸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따라서 앞문장이 뒷문장, 뒷내용이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원인과 근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 거니까 뭐예요? 그러나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휴대전화의 기능을 활용하여 전보다 쉽게 메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그 고쳐쓰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휘를 묻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정말 있는 선지의 내용 그대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한번 장문 봤고요. 드디어 8번 문법으로 갑니다.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가 화작문에 해당하는 영역이에요. 문법 마지막 항상 꼭 마지막을 장식해주는 중세국어입니다. 저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분들이라면 그냥 정말 위에 거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정답이 바로 빡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제가 중세국어 주격조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 외에는 없다. 이가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제로 주격 요렇게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거 외에 뭐 주격조사 가가 쓰였다, 주격조사 히가 쓰였다.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저희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히가 사용된 거 아니죠. 그래도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린 친구분들은, 틀린 학생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는데 포인트를 못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뿌리가 깊은입니다. 깊은은 뭔가요? 깊 플러스 은인데 중세국어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표기 똑같은 말로 이어 적기 했다. 그렇죠. 맞네요. 바람에도 실질적으로 바람에죠. 이것도 역시나 이어 적기 했고요. 여기다가 아래야 아이에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야 나왔으니까 현재 쓰이지 않는 모음 아래야 쓰였죠. 맞네요. 그 다음에 셈이 깊은 물은이라고 했습니다. 물은도 역시나 뭡니까? 물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어 적기 했고요. 앞에가 음성이니까 뒤에도 음성, 모음조화 지키고 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모음조화 할 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쓰는 거라 그랬어요. 양성 모음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러면 한 번에 안 나와요. 선생님이 그래서 음성 모음을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 우 기억하셔야죠. 으어우예요. 으어우. 그러니까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쓰고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 양성 모음은 그러면 의의 반대 아래야. 어의 반대 아. 우의 반대 오. 아래야 아. 오가 양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쓰는 걸 모음조화라고 한다. 그럼 선생님 여기요.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라고 했을 때 주격조사 히가 왜 아닌가요? 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건 실질적으로 한 번도 저희 고등 검정고시 과정에서는 언급되는 내용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서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중세국어에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언 뒤에 이렇게 히읗이 붙는 건데요. 내 히읗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격조사는 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주격조사 히가 아니라 이가 사용되었다.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개념과 원리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는 이, 모음, 이, 그 다음에 제로 주격.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바로 그게 이거죠. 불휘. 불휘가 뭡니까? 원래 현대국어로 하자면 뿌리가예요. 이미 주격조사 이가 이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 뭐요? 제로 주격이 쓰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나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뭐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모음 이런 아래야 바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화 같은 경우는 음성 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세국어는 매년, 매회 축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면 되느냐?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개념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와도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그렇죠 적용해서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화작문 함께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으로 갑니다. 저 순간 허걱했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언제 나왔냐? 거의 2010년대 초반에 출제됐던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말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다. 제가 미리 출제 예상 작품을 말씀드렸을 때 이 진달래꽃은 한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조금 제가 뿌듯했던 게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이미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 굉장히 대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문제를 봤더니 역시나 9번에 표현상 특징 나왔고요. 10번에 화자의 정서 나왔고요. 11번에 우리나라 시가문화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 11번 같은 경우가 조금 새로운 유형이었다라는 거.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달래꽃은 김소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라는 거. 그럼 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4글자, 3글자, 5글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김소월 시의 특징인데요. 7호조 몇 음보입니까? 3음보. 3번에 끊어 읽는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역시나 7호조 그 다음에 3음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7호도 3음부로 끊기고요. 얘는 7호도 3음부 이렇게 끊긴다는 거. 자, 시작합니다. 나보에 역겨워 갔을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했습니다. 역겹다, 역겹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나 보기가 그렇다고 할 때는 내가 말없이 널 보내준다. 그럼 보내줄 때 영변의 학산 진달래꽃을 아름, 한아름 이렇게 두 팔을 불러서 동그란 게 아름인데요. 이 한아름 따다가 가슬길에 뿌려준대요. 그럼 이미 여기서 지금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특정 종결음이 반복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 진달래꽃을 따다가 뿌려준다? 이거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가 가는 길에 축복을 해줄 거야 이런 얘기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이요. 그럼 진달래꽃이죠. 이 꽃은 뭡니까?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삿분이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삿분이는 살짝, 들여받고는 힘주어 꽉 밟고 가래요. 그럼 살짝 힘주어 꽉 밟아. 그래서 이 부분이 역설법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표현법을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에서 삿분이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날 떠나도 너가 가는 길 꽃길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꽃을 밟고 가렴 이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헌신적이고 희생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나보기 역겨워 갔을 때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네가 날 떠날 때 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내 마음과 반대로 말했어요. 무슨 법? 그렇죠. 반어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작품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1년과 4년을 볼게요. 비슷합니다. 나부 역겨워 갔을 때는 뭐뭐 우리다. 그쵸? 눈물 흘리우리다. 보내드리우리다. 그렇죠. 1년과 4년이 이렇게 그렇죠. 비슷하죠? 이런 것들 우리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한다. 이 수미상관이라는 개념도요. 우리가 이전의 시험에서는 1년과 4년이 반복되어 이렇게거나 혹은 1000년과 마지막 년이 반복되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수미상관이라는 그 개념 역시도 여러분들 이번에 선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미상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야겠죠. 그럼 한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봤는데요. 시작할까요? 서리법을 사용했대요. 서리법 없었고요. 유사한 종결음이 있었죠. 우리다. 그럼 네, 맞네요. 그 다음에 반어적별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수미상관구조 1년과 4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항상 작품 보면은요. 표현상 특징 찾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항상 문제의 가이드가 있다. 그쵸?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보고 그 문제에서 내가 찾아야 할 포인트들을 딱 본 다음에 작품 내에서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것.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제가 그냥 크게 빡 하고 써드렸죠. 사뿐이
들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뿐이는 살짝 밟는 거고요. 근데 들여밟는다는 건 힘주어 꽉 밟는다는 거예요. 말의 앞뒤가 맞잖아요. 역설법이라는 표현법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화자의 정서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미 나를 떠나는데 내가 그 이미 떠나는 길에 꽃을 뿌리면서 그 꽃을 밟고 가라고 했어요. 그건 화자의 어떤 정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거 아니죠. 무기력한 삶에 대한 후회 아니고요. 임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에 해당되겠죠. 삶의 비애, 정처 없이 떠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선지가 뭐 헷갈릴 만한 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뚜아! 내가 정답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다. 11번입니다. 윗글과 보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우리나라 시가문학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문학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과거 뭐 고대 가요부터 시작해서 뭐 향가라든지 고려가요라든지 시조라든지 가사라든지 그다음에 민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시가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아리랑 많이는 봤지만 도대체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면 저는 1번부터 4번까지요 그냥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진달래꽃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사문보율격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합니다. 자연친화적 태도 여러분들 자연친화적 태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진달래꽃에 절기에 따른 풍속을 노래한다. 이 절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지, 뭐 입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 절기에 따른 풍속을 노래하는 건 사실 그 고려 가요 중에 동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동동이라는 노래 아니면 농가 월령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시험 범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과정에서 배우니까요. 4번에 마지막 구절 첫머리에 감탄사를 쓴다. 여러분 감탄사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결국 나는 이거와 기존의 진달래꽃이랑 공통점을 찾을 수 없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진달래꽃에 드러난 포인트를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몇 번? 사문보율격이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3번 끊었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해서 3번 끊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띄어쓰기가 아니라 끊어 읽기. 호흡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문보 율격이 보통 우리 전통적 음보율 혹은 민요적 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달래꽃의 그 성격 중에 하나가요. 민요적이라는 그다음에 전통적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 우리나라 시가문학의 특징 여기에서 그렇죠. 사문보율격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리랑이랑 그 다음에 앞서 진달래꽃에서 또 볼 수 있는 우리 시가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한의 정서가 있다는 거. 한의 정서 있다는 것도 역시나 플러스해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태도들 역시나 우리 시가문학에서 드러나는 우리 시가문학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현대시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 고전시가까지. 정말 야무지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역시나 이것도 재등장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뭡니까? 그렇죠. 앞서 나왔던 그 자연 친화적인 태도의 어떤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를 봤더니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 벌써 정답 나왔죠. 13번에 윤선도의 많음과 함께 그 다음에 윗글의 강산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같은 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년을 경영했대요. 10년을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자, 초려 삼간 지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가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이제 방이 항상 그림 그리죠? 3칸짜리예요. 10년 열심히 일해서 방 3칸짜리. 그쵸? 이렇게 지어냈어요. 어떤 삶입니까? 굉장히 소박한 거예요. 소박함.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이라고 했어요. 나, 달, 그 다음 풍, 청풍. 맑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나랑 달이랑 바람이랑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 집에서 자연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자연 친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거겠죠.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달빛이 되게 잘 비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바람이 막 솔솔솔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맞춰두가가 맡겨둔다는 얘기예요. 달과 바람에 방을 맡겨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방을 세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의인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달과 바람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요. 강산은 들일 데가 없대요. 왜냐면 방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강이랑 산은 이렇게 어떻게 둘러두고 본대요. 둘러두고. 병풍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달, 청풍, 강산은 다 뭡니까? 그렇죠. 자연을 의미하지요. 아, 이 화자는 자연 친화죠.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노래했구나. 우리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쵸. 안분지조 혹은 안빈낙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분수의 어떤 편안함을 느끼면서 만족을 느끼는 어떤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삶을 지향, 여러분 세속적 삶은 보통 이렇게 자연을 이야기할 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세속적인 삶을 지향한다. 그럼 우리는 자연에 있으면 안 되고요. 저기 그 속세로 나아가서 벼슬, 막 과거 시험을 열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던 뭐 세속적 삶이라든지 어떤 속세적 욕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리는 임금 따위 없었고요. 정답.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고 있다. 후학양성이라고 했는데 후학은 뭐냐면 그 학문의 후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의 후배를 양성, 기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뭐예요? 후학양성하는 그런 포부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리을 중 윗글의 강산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선도의 만행을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만행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직접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수가 들어와 있는데 자, 강산과 의미하는 거 그럼 뭐 결국 뭡니까? 자연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까요? 자, 잔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자가 잔, 술잔이겠죠. 먼 외라고 했어요. 외가 뭡니까 여러분들? 산이죠. 산. 먼 산을.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잔을 들고 그렇죠?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럼 내가 이렇게 산 보는 것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이미 오는 것 중에 반가움이 이러하랴?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럼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잠들고 산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내가 사랑하는 님, 내가 그리워하는 님을 보는 것, 그리워하는 님을 다시 보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잠들고 혼자 산 보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고 웃어주지 않는데요. 이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산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왜란 말이에요. 왜? 그럼 여기서 무슨 법? 그렇죠. 의인법 들어갔죠. 못내 좋아하노라. 못내 뭐를 좋아요? 나는 왜가 너무 좋아. 왜는 산이 너무 좋아. 산은 결국 뭐야? 자연이 너무 좋아.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간혹 이 작품을 보면요. 많은 학생분들이 그냥 그리던 님 때문에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작품은 윤선도의 만행 중에 이제 그쵸, 산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얘기, 자연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표현한 수입니다. 사실 윤선도의 만행은요. 이렇게 하나의 세 줄, 다시 말해 평시조가 아니라 연시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행 자체는 자연 속에 느끼는 화자의 어떤 즐거움과 만족감을 노래한 작품이다. 물론 그곳에는 약간 임금에 대한 그 마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윤선도란 작가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야? 빡! 자연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또 나온 윤선도의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노래한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또 오후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윤선도라는 작가는 저희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전 시가의 어떤 3대장 중에 한 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윤선도의 작품이 나오면 조금 주의 깊게 보자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전 시가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 고전 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지난 1회 시험에서 상춘곡이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신났거든요. 그 작품 역시도 제가 출제 예상 작품에 넣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춘곡도 그렇고 이번에 이 송순의 시조도 그렇고요. 아, 우리 학생분들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고전 시가 작품들이 이제 거의 현대어에 가깝게
프리드에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혹 모르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대화에 가깝게 풀이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번부터 16번 도요새에 관한 명상.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에 찍은 작품이었는데요. 나왔어요. 처음 출제된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출제된 경향들을 쭉 보면은 진달래꽃처럼 너무나 오래전에 출제됐지만 지금 현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교과서에 조금 보통 한 두세 개 교과서에 공통으로 수록하고 있는, 다시 말해 공통작품으로 수록되고 있는 작품들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던 그런 작품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도 조금 생소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게다가 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 그 다음에 이따 고전소설도 한번 볼게요. 일단 14번부터 볼게요. 윗글을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를 보시면 이거 그야말로 뭡니까? 내용 파악이에요. 그쵸? 내용 파악. 근데 이거 내용 파악하기 조금 힘드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나 서술상 특징 나왔고요. 그 다음 16번에 가리키는 대상. 그러니까 결국 가리키는 대상을 묻는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셨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마다 서술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제 각 서술자의 이제 병국이 병식이 그렇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병국과 병식 가족 관계예요. 그런데 각 부마다 이제 서술자가 병국, 병식, 아버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된 지문 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서술자인, 다시 말해 아버지가 내가 되는 그 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중이가 나를 소개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어떤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나왔죠. 나는 김병국 부친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국 부친이라는 건 나는 김병국의 아빠죠. 그냥 father라고 쓸게요, 선생님. 그쵸? F.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예편된 대위 출신으로 6.25 전쟁에서 참전한 상위 용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6.25 전쟁에 참전했고요. 상위 용사라는 건 뭐냐면 전쟁 중에 어떤 부상을 당한 어떤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구라고 합니다. 앉으시지요. 그러면서 윤소령이 나왔죠. 그럼 나랑 지금 윤소령이란 인물과 함께 있고요. 윤소령의 본명은 윤영구네요. 영구씨. 그러니까 지금 중이가 나를 윤소령에게 이제 소개시켜 준 거죠.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이렇게요. 윤소령이 나를 회의용 책상으로 안내해 간이털제 의자를 권했다. 그는 호인다운 인상에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여.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윤소령에 해당하겠죠. 아, 그럼 기억은 윤소령이구나. 체킹했고요. 자, 중이의 파견대장은 그 인간적이라는 말에 한결 신뢰감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앞장만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중이가 처음에 이제 나를 윤소령에게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파견대장이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파견대장은 결국 누구입니까? 윤소령에 해당하겠죠. 자, 불비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자식놈과 얘기해 보셨다면 알았겠지만 천성이 착한 놈입니다. 뭔가 부족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이제 윤소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으며 내가 말했다. 어젯밤 마침 제가 부대에서 숙직할 일이 있어 장시간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보았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그 친구가 바로 뭡니까? 병국이에요. 왜냐면 중이가 윤소령에게 나를 소개할 때 김병국 부친 되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김병국이 기준이 된다는 건 김병국의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라고 했다는 건 그 친구,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비한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김병국에 해당한다. 얘기를 나눠봤지요. 똑똑한 젊은이더군요.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모르긴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심려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데요. 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제분은 이 자제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병국이죠. 그러니까 이 병국에 대해서 지금 나랑 윤소령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럼 병국의 일로 왜 아빠가 윤소령 뭔가 군인을 만났을까? 뒤에 나옵니다. 자제분은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텐데도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다시 말해 병국이가 뭔가를 알아보고자 지금 군 통제 구역에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대에 잡히게 된 거고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인 내가 그렇죠. 윤소령을 만나게 된 거죠. 설령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사전에 부대 양해나 협조부터 요청해야지요. 그러니까 윤소령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병국이가 우리 군 그 통제구역에 출입을 했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어떤 좋은 일, 뭐 긍정적인 일을 한다고, 합당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쵸? 양해를 구하거나 그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무단으로 출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중략가입니다. 윤소령은 당번병을 불러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다. 드디어 이제 김병국 군이 나타났죠.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대장실로 들어왔다. 이 부분은 이제 A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건데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윗글 읽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병국의 일에 무관심하다. 여러분 무관심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요즘 제 딴에는 뭐 조류와 환경오염 실태를 연구한답시고 이미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에 지금 어떤 관련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관심하다고 볼 수 없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 병국이가 윤소령의 입장을 동정한다. 아직 첫 번째 이제 우리 중략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소령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낀다. 딱히 아직 안 나왔고요. 병국은 새들의 떼죽음에 의혹을 품고 있다도 역시나 안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서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데 사실 선생님이 문제를 볼 때는요.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중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끊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중량 이전까지 봤을 때 1번이 정답 선지에서 빠졌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A 부분 이제 좀 이따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A를 봤더니 병국의 몰골이 뭐예요? 뭔가 초췌했어요. 그런 다음 이 녀석아, 넌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이거 지금 누가 말한 겁니까? 내가 병국이를 보자마자 이 녀석아 한 거죠. 그럼 병국이 디귿. 이 녀석도 병국이에 해당하겠네요. 그럼 정답은 이미 1번인 거 나왔고요. 어떻게 돼먹은 놈이냐? 통금 시간에 허가증 없이 해안 일대에 못 다닌 줄 뻔히 하면서 내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쳤다. 아,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병국이가 말해요. 본인은 아니었어요. 사흘 사이 동진하고 삼각주에서 갑자기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던 게라고 했죠. 그러니까 병국이가 왜 내가 그 군 출입 통제구역에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집단으로 죽기에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들어갔다 이야기를 했어요. 병국이 머리를 떨구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도 변명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윤서령이 나름 또 그래도 뭐요? 그 사이에서 중재를 좀 해주네요. 윤서령이 말했다. 병국은 간밤에 쓴 진술서의 송도장을 듣고 각서 한 장을 썼다. 내가 그 각서에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우리 부자가 파견대 정문을 나서기는 정오 가까울 무렵이었다. 부대에서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위가 그쵸 아까 중위가 그쵸 나를 데리고 윤소령 그쵸 군부대 병국이가 있는 군부대로 데리고 온 거죠. 나올 때 집으로 찾아왔던 중위가 병국이 사물을 인계했다. 그러니까 병국의 사물을 봤더니 닭털 침낭, 등산배낭, 2인용 천마 그리고 걸레 조각처럼 늘어진 바다오리와 꼬마 물떼새 시신이 각 10구씩이었다. 그러니까 병국이가 이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죽어있는 새들을 이제 이렇게 그쵸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왜 죽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나 봐요. 죽은 새는 뭘 하게? 아빠가 물었어요. 웅포리 쪽으로 걸으며 내가 물었다. 해부를 해서 사인을 캐보려고요. 폐수 탔을까? 글쎄요. 자, 폐수 나왔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 너도 시장할 테니 아바이 집으로 가서 점심 욕이나 하자. 나는 웅포리 정마담을 만나 이잣돈을 받아오라던 아내 말을 떠올렸다. 병국이는 식자 따위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무래도 새를 독살하는 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니? 갑자기 떼죽음 당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물론 전에는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병국이는 지금 그쵸, 새들의 떼죽음에 의혹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탓이야. 이제 동진강은 강물이 아니고 동물이야. 조만간에 이곳에 세대가 자취를 감추고 말게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쨌든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봐주고 있으니까 1번에 무관심하다고 볼 수 없고요. 여기서 딱히 누군가를 동정하는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 역시 윤소령에게 오히려 실망감인가요? 고마움 느껴졌겠죠. 왜냐면 이제 그 윤소령과 어떤 이야기를 잘 대화를 통해서 병국이를 인계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 나왔는데요. 김병국 군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한참 뒤 사병과 함께 병국이 파견대장실로 들어왔대요.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떼꾹 앉은 꾀재재한 그의 몰골. 중병환자 같았고요. 점퍼와 건방 바지도 펄투성이었대요. 펄투성. 갯벌에 있었으니까 펄투성이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 했다. 병국은 움푹 꺼진 동태 눈으로 나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바라본 아들의 몰골을 마치 눈에 보이듯 표현했죠. 그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외양묘사죠. 외양묘사를 통해 지금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병국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이국적 소재, 다시 말해 뭔가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어떤 그런 느낌을 내는 그런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없고요.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아니라 정말 딱 병국이만 보고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 당연히 누구였습니까? 윤소령. 나머지 이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병국이를 가리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작품은 새로웠지만 그 작품을 바탕으로 묻는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홍계월전 들어갑니다. 제가 홍계월전 같은 경우도 출제 가능성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시조는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제가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뿌듯했던 게 작품 3개. 진달래꽃, 홍계월전, 그 다음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까지 다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인데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홍계월전, 이 고전소설을 읽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학생분들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왜? 인물, 누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인물 파악이 안 돼서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그 어떤 관계가 파악이 안 돼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그리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술상 특징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8번 역시나 고전소설에서 안 나오면 서운합니다. 내용 파악 문제 나왔고요. 19번에 기억의 중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앞부분의 줄거리 되게 그냥 안 읽고 후덕후덕 넘어가시는 학생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볼게요.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이라고 했어요. 이제 홍무가 있어요. 홍무랑 부인 양씨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렇죠. 개월이가 태어나요. 이 홍계월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홍계월전이잖아요. 그 개월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개월이가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는 건 얘가 사실은 딸인데 남장을 해서 길렀다는 얘기죠. 남장. 남자인 척 기른 거예요. 난을 피하다가 이제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여공이 구했어요. 그럼 우리 항상 이렇게 영웅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조력자가 있습니다. 여공이란 인물이 있는데 여공이 이제 개월에게 이제 플러스 도움을 주죠. 여공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보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월이랑 보국이가 함께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있죠. 자,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라고 했습니다. 개월이랑 똑같은 인물 누구예요? 평국. 그러니까 평국이랑 개월이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인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평국은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하고 그 다음에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출전하여 공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공이 이제 개월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이제 곽도사한테 수학을 하게 합니다. 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이제 남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이 여공 입장에서도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지 여자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출전하여 공을 세웁니다. 그 후 평국은 병이 들어 어이에게 진맥을 받고 난 뒤 여자임이 밝혀진다라고 했어요. 따라라. 그쵸, 여자. 과광. 정말 드라마에서 보면 뭔가 영화에서 보면은 딱 그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개월이가 여자임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개월이가 남자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남자였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에도 급제도 하고, 나라의 어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그런 나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결국은 남자의 신분으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개월이 천자께 상소를 올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천자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천자는 한마디로 중국 킹, 차이나 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왕.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에서는요, 보통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 소설에서는 천자가 누구나 킹, 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천자께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는 뭡니까? 한마디로 건의문 같은 걸 올린 거죠. 임금께서 보셨는데, 건의문이라기보다는 임금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께서 보셨는데 나오잖아요. 뒤에 천자가 똑같이 임금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보자면 여기서 기억의 중심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림학사 겸 대원수 자승상 청주 평국은, 그러니까 나 평국은, 그러니까 평국이가 누구라고요? 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개월이가 이미 한림학사 겸 대원수 좌승상 청주후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림학사 대원수 좌승상 청주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다 자기를 가리키는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 대원수라는 단어도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원수는 너는 나의 원수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아니면 국가원수 이런 원수가 아니라요. 이때의 원수는 그렇죠. 어떤 넘버원, 다시 말해 나라의 넘버원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국은 머리를 조아려 백번절하고 아래옵니다. 신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첩은 당연히 평국이겠죠. 5살이 되기 전 장사랑의 나의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도적 맹길의 환을 만나 물속에 외로운 넋이 될 뻔한 것을 누구의 덕으로? 여공의 덕으로. 그 여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조력자가 되겠죠. 덕으로 살아났사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규중은 뭡니까? 여인이 지내던 방이에요. 거기에서 늙어 부모의 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결국 황상을 속였다. 그러니까 황상은 누구입니까? 천자. 다시 말해서 임금이 되겠죠. 임금을 속였고 조정에 들었사오니 신첩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여기 좀 지워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신첩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임을 속였어. 날 죽여도 정말 나는 할 말이 없어. 이 감히 아래어 죄를 기다렸고, 그러니까 너가 준 죄를 달게 받을게 이런 얘기죠. 내려주셨던 유지와 인수를 올리옵나이다 라고 했어요. 유지와 인수는 여러분들 밑에 어휘뿔이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임금이 앞으로 너는 그쵸 이 나라의 어떤 뭔가 뭐 지위를 맡겠다 이런 식으로 임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벼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벼슬을 다시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첨을 속히 처참하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속인 죄를 물어서 나에게 아주 벌을 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억의 중심 내용입니다. 혼인 부탁 아니죠. 천자를 속인 죄에 대해서 벌을 철하고 있다. 그렇죠. 2번이죠. 벼슬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아니죠. 내가 반납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상소문 내용 함께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을 치며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았으리요? 이 부분은 여기 앞부분에 나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천자께서 글을 보시고 용상 확 치면서 그쵸? 탁 치면서 말을 했대요. 평국을 누가 여자로 보리요? 고금에 예와 지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으나 문무, 다시 말해서 무술도 그 다음에 머리도 그쵸? 다 갖추어 갈충복도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과 효도를 다하며 조정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 아까 나왔죠. 대원수. 그 다음에 재상이라는 건 한림학사거든요. 그래서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이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로다. 편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찌 거두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국이가 임금에게 내가 너를 속인 걸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벌을 줘라고 했더니 임금이 너만한 인재는 없다. 내가 어찌 너에게 벌을 내리겠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윗글에 대한 설명을 하나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물의 말을 통해 그렇죠. 누구? 천자의 말을 통해서 결국 개월이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뭐 빗대어 대상을 비판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계절 변화도 없었고요. 역시나 끝까지 읽었을 때 꿈과 현실의 교차 역시도 없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에 1번. 자, 이제 18번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중간 줄거리 빼고 일단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편국은 천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어머, 정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쵸? 아직 여공과 보극은 안 나왔죠. 하지만 이번에서 편국은 천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맞죠. 여자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자가 벼슬을 거두어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칭찬했잖아요. 밖으로는 장수, 안으로는 그쵸 재상 이런 식으로. 자, 중간 줄거리 갈게요. 그래서 천자가 오히려 너가 여자였어 잘 됐다 그런 다음에 보국이랑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보국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못난 남자. 네. 그렇게 이제 배포가 큰 남자는 아니에요. 개월과 보국은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 후 개월은 규중에서 지내다가 오랑캐를 진압하려는 천자의 명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의 몸으로 이제 보국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규중에서 다시 말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그 위기를 뭔가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제 천자와 이야기를 해서 다시 개월이를 불러들입니다. 편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공우의 장록을 받아 영화로이 지낸 것도 황국했사온데 폐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첩을 매우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운을 10,000분의 1이나 갚으려 하오니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할게. 천자께서 이에 크게 기뻐하시고 즉시 수많은 군사와 말을 징발해 주셨대요. 그리고 벼슬을 높여 대원수로 삼으시니 원수가 사은숙배했대요. 이제 머리를 조아려 이제 그 감사함을 전한 다음에 위의를 갖추어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중력 부분 줄거리 뒷부분을 봤더니 이 천자가 다시 개월을 불러서 어떻게 한 겁니까? 대원수로 임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개월이가 자신의 남편이자 그쵸? 중군장인 보국에게 지금 뭘 내린 거예요? 전령. 전령이 뭡니까? 명령을 쓴 어떤 그 종이를 내린 거죠. 전령을 이제 내렸어요. 적병 형세가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보국이가 바로 중군장이에요. 선생님, 중군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대원수 같은 경우는 넘버원 장수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장수라면 이 중군장은 중앙군대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원수보다는 아래에 있는 계급이죠. 그랬더니 보국이 전령을 보고 막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일러요. 부모한테 이제 고자질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여공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아빠 개월이가 나를 중군장으로 부리려고 해. 개월이는 나의 아내인데 개월이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 아내라고 하면 항상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쵸? 자신보다 낮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공이 말했어요. 여공은 개월이의 조력자였죠. 전날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 일렀더냐. 개월이를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어찌 개월이가 그르다고 하겠느냐. 네가 개월이를 괄시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거니 개월이가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나란 일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구나. 그 나란 일이 중요하니까 지금 찡찡대지 말고 어서 개월이의 명령을 따르렴. 그럼 여공은 지금 뭡니까? 개월이의 편을 들어주고 있죠. 천자는 여공을 중군장으로 삼고자 한다. 천자는 편국이를
중군장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대원수죠. 뭐 이렇게. 그리고 중군장은 누구입니까? 보국이에요. 보국은 대원수인 개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찡찡대고 있는 거죠. 여공은 개월이 아닌 보국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바뀌었죠. 보국이가 찡찡대니까 개월이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18번 함께 풀어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9번 아까 전에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홍계열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문 나왔을 때 만약에 처음 읽어보시는 그런 작품이나 만약에 그런 장면이었다면 이 인물들, 같은 동일 인물들을 찾아가기가 조금 힘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홍계열전도 네, 새롭게 등장한 작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독서 영역으로 갈게요. 이 독서 영역은 언제나 나온 것처럼 똑같은 유형들 반복됐는데요. 첫 번째, 김남희. 왜 당신의 시간을 즐기지 않나요?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기행문이었어요. 이제 기행문이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봤더니 서수상 특징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봤고요. 그 다음 22번에 니은에 들어갈 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탄의 마을 치몽은 한눈에 봐도 가난한 마을이라고 했어요. 변변한 세간도 없고 그렇지만 매 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손님을 대접한다, 접대한다. 활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추면 돗자리를 꺼내오고 논두렁을 걷다 오면 달걀을 수십 개 내민대요. 이 동네 사람들은 행복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보였으며 비난한 살림마저, 가난한 살림마저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는 듯했다. 그럼 이 지금 글쓴이가 부탄의 이제 마을의 치몽, 그러니까 마을인 치몽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 치몽 마을 사람들이 조금 가난하지만 뭔가 나누고 베푸는 거에 인색하지 않았고 그들이 행복해 보였다는 얘기를 했네요. 지금 여기 봤더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있나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가능하겠죠. 구체적인 예 뭐 있었습니까? 뭔가 마음을 다해 손님을 접대한대요. 돗자리를 꺼내오고 달걀을 수십 개 내밀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문단 갑니다. 또한 치몽에서는 늘 몸을 움직여야만 한대요.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려고 또 물을 받기 위해서도 그 다음 빨래는 당연히 손으로 해야 하고 난방이 되지 않은 실내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몸을 써야만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실감케 한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움직이니까 내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게 나봐요. 일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에 몸을 써야만 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부탄 정부가 2005년 노골적으로 물었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그 질문에 단지 3.3%만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몸이 편한 것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좀 의외죠. 가난해. 그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3%만 빼고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말하기를 몸이 편한 것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구나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비슷한 상황이 열거하고 있죠. 비슷한 상황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늘 몸을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화장실 가려고 물을 받기 위해서 빨래는 쌀도 곡물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상황이 열거하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번째 문단까지만 읽고 바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21번입니다. 기억이니까 요게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온 부분이니까요. 마지막 문단에서 기억 니은이 다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나라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사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카메라로 찍는 삶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탄에서 일과 놀이는 니은으로 연결되어 있다.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들은 노는 듯이 일하고 일하듯 논다. 그러니까 일과 노동, 그러니까 일, 노동과 놀이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놀이의 어떤 구별이 없다. 그러면서 진정한 호모 루덴스다. 부럽네요. 그렇죠? 노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 이런 그들에게 놀이는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아직 노동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삶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어요. 불편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
대중매체를 통해 놀이를 즐기는 삶은 아니죠. 부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삶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라고 마지막 지금 3분단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 몸을 움직여 직접 만들고 경험하는 삶 맞고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나누며 사는 삶 1분단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22번입니다. 이 나라의 삶,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 마지막 문단 이렇게 했는데요. 일과 놀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어요. 일이 놀이고 놀이가 또 일이고, 그쵸? 유이,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 이 바로 이 부탄의 마을 치몽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몇 번인가요? 그렇죠. 유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립적이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것, 일시적인 어느 한때의 얘기고요. 그 다음 수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능동적의 반대말이죠. 누군가 시켜서 해야만 하는 것, 이런 수동적. 해당 사항 없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은이, 라면의 과학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 라면에도 사실 숨겨진 과학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네,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글쓰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서술상 특징 물어봤고요. 24번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요게 바로 뭡니까? 내용일치 문제예요. 선생님 딱 문제 봤을 때 내용일치가 나왔다. 그러면 조금 그저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25번에 기억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의 이유 같은 경우는 내용 추론하는 문제 나왔네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 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라면과 우동국수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에 붓기만 해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용어 아직 안 나왔고요. 대상과 관련된 경험 제시해야지. 나왔죠. 일단 경험 나왔네요. 그리고 다른 대상과 대조했죠. 뭐 있었습니까? 라면을 국수와 우동과 대조를 했으니까 맞네요. 그럼 1, 4번만 확인해서 우리가 정답 찾아보면 되겠다. 자,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봤는데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대조했을 때 컵라면을 그쵸? 라면이래. 우동이랑 또 뭐랑 비교했죠? 그쵸? 국수. 그리고 이 문단에서 컵라면을 다시 누구랑? 그렇죠. 봉지라면이랑 대조해줬네요. 봉지라면보다 어때요? 면발이 더 가늘고 납작하다라고 했어요.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보면 위쪽은 어떻게 돼요? 컵라면에 이제 면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은 막 이렇게 팽팽한데 아래쪽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겨 있다. 이는 중량을 줄이기, 다시 말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무슨 현상 때문에? 그렇죠. 대류 현상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겠죠. 아무래도 위쪽은 좀 이렇게 위쪽에 있으니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금방 물이 식겠지만 안쪽은 훨씬 더 그 따뜻함이 더 오래 유지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이 너무 빽빽하다 보면은 그쵸 대류 현상을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면이 생긴 이유 위에는 빽빽한데 아래는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하는 이유가 대류 현상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 원활하게 해야지만 요 아래에 있는 따뜻한 물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골고루 면이 있겠죠. 이 얘기 나옵니다. 자, 위아래의 밀집도가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봤는데 지금 대류 현상이라는 과학 용어 있었죠. 그럼 정답은 일단 4번 같아요. 통계 자료. 눈으로 한번 쓱 하고 봤는데 뭐 몇 퍼센트, 뭐 숫자와 관련된 거 3분밖에 없었잖아요. 이건 통계 자료로 볼 수 없으니까요. 정답은 4번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봤더니 이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내용일치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5번 기억의 이유. 요거부터 먼저 풀고 갈게요. 위쪽 면이 꽉 짜여 빽빽하지만 아래쪽 면이 성글게 엉겨 있다. 왜요? 대류 현상 원활하게 해서 면이 골고루 있게 하려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미 선생님이 정답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읽었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어요.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 국수나 우동의 면발은 모두 한 번 튀겨서 익힌 것이다? 아니죠. 한 번 튀겨서 익힌 것은 국수나 우동의 면발이 아니라 라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틀렸죠. 1문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면발이 납작해지면 뜨거운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진다. 이거 2문단에서 이미 언급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왜냐면 여기 뭐 단백질, 전분은 어쨌든 3문단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3문단 읽은 다음에 우리 마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다. 봉지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대요.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이런 알파화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과학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있다. 1번. 컵라면의 면발은 단백질과 전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난대요.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알파화가 많이 일어난다. 4번 나와 있죠? 전분 외에 다른 성분의 비율을 높이면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분 성분을 높여줘야지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하지만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도 빨라지는 만큼 불어터지는 속도가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그럼 안 되죠. 면발은 탱글탱글하게 먹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내용 파악까지 함께 봤고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24번에 3번에 그 정답의 근거가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25번도 역시나 아까 전에 풀어봤죠.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순서대로 꼭 푸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긴 지문 같은 경우는 나눠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좀 정답의 근거를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1번부터 25번까지 좀 순서에 상관없이 한번 쭉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쭉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새로운 작품들 많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용 표현의 개념이나 혹은 또 음운 변동도 조금 유형의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학습 없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딱 4가지. 음운 변동, 그렇죠? 표준 발음법과 관련해서 음운 변동,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어문 규정과 함께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중세 국어 이렇게 4가지 꼭 한번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작품이나 과거에 출제됐지만 지금 현재에도 수록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항상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